자, 오늘은 14강 목적물의 멸실, 즉 물건의 소멸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4강의 학습 목표는 물건의 소멸입니다. 물건의 소멸과 관련돼서는 우리 민법 정식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물건의 소멸하기 전에 이 소멸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죠. 자, 우리가 이제 득실 변경이라는 게 있죠. 득실 변경. 그래서 득실 변경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민법 정치에서 득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요건 취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취득입니다. 그럼 취득에 대해서 변경, 그 다음에 변경이 있고 대표적으로 소멸이 있죠. 그럼 이 취득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우리가 배웠죠. 대표적으로 무슨 취득이 있어요? 원시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계 취득. 그러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실익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게 원시 취득이고 권리하자를 승계하는 게 무슨 취득이죠? 승계 취득이 되죠. 승계 취득은 대표적으로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정적 승계 이렇게 이제 의미가 떨어지죠. 자, 이전적 승계는 다시 무슨 승계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바로 특정 승계와 대표적으로 포괄 승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취득과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건의 취득이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그다음 변경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 내, 작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주라는 것은 주체의 변경을 나타내는 거고 내용의 변경을 나타내고요. 내용은 두 가지로 질적 변경과 대표적으로 양적 변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작용의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임차권이 등기함으로써 채권이 물건화됨으로써 그때는 작용의 변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소멸이 있네요. 소멸과 관련돼서 민법 정식의 소멸은 그러면 소멸이 되듯이 바로 물건의 소멸이 나오는 거예요. 물건의 취득, 물건의 변경, 물건의 소멸. 물건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뭐가 있다? 절대적 소멸이라는 게 있고, 자, 상대적 소멸이 있다라는. 자, 상대적 소멸은 대표적으로 주체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 주체의 변경을 우리가 주체의 어떤 소멸.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 자체가 소멸할 때 그게 바로 절대적 소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건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멸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라는 게 나와지겠죠.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목적물의 멸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목적물의 멸실. 그 다음에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물건이 소멸하게 되고요. 소멸시효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물건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 점유권도 있죠. 점유권과 소유권. 자, 소유권은 상부성이 있죠.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점유권은 뭐라는 거예요? 점유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도 상실하게 되죠. 그럼 대표적으로 점유권과 유치권은 궁극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네. 따지고 보니까 소멸시효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바로 용익물건이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건은 몇 년?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죠. 자, 물건의 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공용징수와 몰수라는 게 우리가 배울 거고, 여기에서 우리 물건의 소멸에서 당연히 우리가 시험에 꼭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요 5번 혼동의 법리와 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물건의 소멸과 관련돼서는 혼동의 법리와 사례, 요걸 반드시 우리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혼동에서 우리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14강 학습 목표에서 물건의 소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목적물의 멸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언급이 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보시는 것은 기본서 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본서 페이지에 뭐라고 써놨느냐? 바로 물건의 소멸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건의 소멸에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했던 바와 같이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물건의 상대적 소멸이란 물건의 권리의 주체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행위 또는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법률행위 특징은 의사표시가 있죠. 법률 규정, 그렇죠. 우리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을 때 법률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건의 절대적 소멸. 그래서 물대적 소멸이란 물건의 객체인 목적물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여 존재 않게 되는 것으로 모든 물건에 공통되는 소멸원인과 각종 물건에 특이한 소멸원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목적물이 멸실한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혼동, 공용징수, 몰수,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포기, 포락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 자, 목적물의 멸실. 이 목적물의 멸실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목적물의 멸실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이 목적물의 멸실에서 이런 지문을 하나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봅시다. 물건은. 자, 물건은. 자, 물건이 소멸, 물건은, 자, 물건이라는 거예요. 자,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물건이 소멸하면 물건은 소멸한다. 이 물건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목적물이죠. 그럼 물건이 소멸하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이러면 어떨까요? 물대적으로 소멸한다. 이러면 우리가 항상 요거 지문에 대해서 많이 틀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물건은 자, 물건의 물건의 목적물의 멸실은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이러면 X가 되죠. 항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목적물의 멸실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물상대의라는 게 있습니다. 물상대의. 자, 물상대의 그러면 대표적으로 뭘 우리가 떠들면 바로 수용금이라는 게 있고 수용금. 여기에 대표 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가가 이 토지를 수용한다.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수용금이 나오게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용금과 보험금은 물건이 금전으로 대입됐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물상대의가 되는 거죠. 목적물이 멸실됐다 해서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 포인트를 잡아서 대표적으로 물상대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자, 목적물의 멸실과 관련돼서 또 하나 확인해 줄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특히 이런 문제가 연결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A가 건물이 한 채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한 채 있어요. 어느 날 건물이 화재로 멸실했다라는 거예요. 화재로 멸실하면 또는 뭐에 보험금을 들어놨으면 또 보험금이 탄생함으로써 대표적으로 이게 무슨 대의가 됩니까? 바로 물상대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화재로 전부 불탔어요. 그러면 전부 불탔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하죠? 무슨 등기? 아, 그래요. 멸실 등기를 합니다. 멸실 등기를 하게 되죠. 우리의 등기 종류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멸실 등기와 말소 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소 등기. 어떤 사람은 멸실 등기와 말소 등기를 구분을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멸실 등기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사실적 측면이야.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자, 사실적 측면으로서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가 불탔다. 그럼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요? 변경 등기로 이루어지겠죠. 변경 등기란 일부의 후발적 사유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바로 변경 등기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변경 등기는 일부의 후발적. 그러면 전부 멸실했다. 무슨 등기예요? 멸실 등기가 돼. 그러면 권리가 등기상이 전부가 부적법하면 전부 부적법하면 이때는 대표적으로 말소 등기에 의한다라는 거예요. 말소 등기는 그러면 권리적 측면, 사실적 측면이 아니라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애가 어느 날 전부 불탔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똑같은 빨간 집을 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흰 집과 빨간 집은 가태에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흰 집 표제부를 빨간 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이런 결론이 생기네. 목적물의 멸실로서 목적물로 멸실해서 대표적으로 표제부 등기가 뭐냐? 바로 사실의 등기다. 그럼 표제부는 무효등기 이용이 안 된다는 탄실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무효등기 이용이 대표적으로 X가 되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러면 목적물의 멸실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표제부는 이용할 수 없고요. 목적물이 전부 멸실했다. 멸실 등기가 되는 거고 일부가 멸실했다면 변경 등기가 되는 거고 목적물이 멸실하다 해서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이러면 X예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물선대위가 있다. 물상대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본 페이지, 기본서 목적물의 멸실과 관련돼서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하죠. 자, 물건은 물건을 직접 재배하는 권리. 그 객체의 물건이 멸실하면 당연히 물건은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동일한 구조로 신축하더라도 등기 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말이고요. 물건의 멸실은 사회 통념, 거래 관념에서 결정되며 예외적으로 목적물이 멸실하여도 자, 변형물이 있으면 물건의 효력이 이미 미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담보 물건의 물상대위성이 있어요. 그러면 목적물의 멸실은 언제나 물건이 소멸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거지. 대표적으로 목적물의 멸실과 관련돼서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무슨 대위가 있다. 물상대위가 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목적물의 멸실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포락지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포락지. 자, 포락지라는 것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거는 포락지는 하천부지화된 걸 포락지라고 그래요. 하천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런다? 포락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척지라는 게 있어요. 간척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를 뭐라고 그런다? 간척지라고 그럽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간척지가 되고요. 대표적으로 여기는 간석지가 돼요. 간석지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바로 갯벌이라는 겁니다. 갯벌. 자, 포락지는 하천부지화됨으로써 이거는 우리가 26회 때 우리가 출제됐고요. 간척지라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지로서 이거는 뭐래 바다를 메꾼 거죠. 그래서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되는 거고요. 이 간석지는 갯벌로서 이거는 임야라는 지목에서 삭제가 되었다는 이런 의미들이 세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락지, 그 다음에 간척지, 간석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거기 우리 기본서에 보면 우리 포락지에 대한 판례가 있어요. 포락지가 자, 하천부지화된 경우 성토되더라도 소유권은 회복할 수 없다. 여기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례를 별표 하나 놓고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련 판례에서 특히 2번 한번 포락되어 해면 아래 점검함으로써 잠김으로써 복구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더라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라는 것. 특히 2번 판례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14강 학습 목표에서 목적물의 멸실과 관련돼서 꼭 한번 기억해 둘 거. 아까 우리가 봤고요. 여기에서 개념 정리를 해준다면 간척지는 우리 포락지는 하천부지화된 거고 간척지는 공유수면 매립지, 간척지는 갯벌로서 임야라는 지목에서 삭제가 되었다라는 거. 그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세 문제. 우리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우리가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서 소유권은 대표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될 수 없죠.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소유권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점유권입니다. 자, 점유권은 점유를 취득하면 점유를 재취득하죠. 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점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유권은 소멸시효와 큰 의미가 실익이 없다라는 거네. 자, 유치권은 점유를 효소한다고 그랬어요. 유치권은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을 취득하게 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소멸하게 되죠. 그러면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그 다음에 취득 요건이자 승립 요건이 돼. 그러면 유치권도 결론적으로는 소멸시효와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용익물건이 있네요. 그러면 용익물건에 한해서 우리 소멸시효의 대상으로서 20년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용익물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고, 자, 지상권이 있고, 바로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익물건은 20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X, 점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유치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또 설명해 놨습니다.
자, 소멸시와 관련된 소유권을 제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소멸 대상이 됨으로써 물건은 20년의 소유로 소멸한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시효 취득의 결과 소멸될 수 있으며 점유를 기출하는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용익물권만 뭐다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밑줄 하나 더 아까라는. 그러면 담보물건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죠. 담보물건이 소멸함으로써 그러면 담보물건만 독립해서 저당권의 소멸시효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자 26회 때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3번의 기본세의 소멸시효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건의 포기라는 게 나와 있어요. 물건의 포기다. 그래서 물건의 포기. 자, 포기라는 것은 뭡니까? 포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물건은 우리 단독적 행위가 되죠. 그러면 물건 소멸의 자표심으로서 단독행위라는 거야. 그럼 단독행위도 대표적으로 뭐가 있으면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물건의 포기는 대표적인 무슨 행위가 된다? 물건의 포기는 대표적으로 단독행위가 돼. 단독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단독행위라도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가 이거 뭐야 분필꽂이를 제 거니까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라는 것은 소유권의 포기다.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점유권의 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있는 단독행위로서 이거는 바로 제한물건의 포기가 되는 거네. 그러면 제한물건 포기는 제가 주인한테 가서 포기해야죠.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대표적으로 제한물건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 그러면 물건의 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물건의 포기는 일단은 뭐다? 원칙적으로 등기해야 뭐야? 물건 변동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가 있다. 소유권을 포기한다 해서 제가 뭐다? 소유권의 물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의 포기는 물건의 포기는 등기와 관련돼서 연관되는 걸 잡아야 돼. 그러면 물건의 포기는 물건 소멸의 의사표시며 단독행위다. 소유권 및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제한물건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점유권을 제한 물건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혈액이 발생한다. 우리가 점유권의 포기는 대표적으로 우리 등기법과 관련돼서 점유권을 상실하면 점유권도 상실이 되죠. 그러면 점유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게 되죠. 대표적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물건의 포기 마무리 딱 해놓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물건의 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공용징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용징수와 몰수라는 게 있어요. 몰수. 자, 공용징수와 관련돼서는 절대적 소멸하죠. 우리가 공용징수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수용이 되죠. 이건 몰수와 관련돼서는 국고로 기속되는 거고, 그래서 공용징수의 의미와 몰수의 의미가 거기 기본서에 딱 정리를 했어요. 공용징수란 특정의 공공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특정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한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공용수용이죠. 공용징수라는 취득은 원시취득이죠. 고로 물적무리에 존속하는 권리는 모두 소멸하게 돼. 그래서 수용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으로서 수용은 의사표시가 없죠. 그래서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다. 수용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소멸하게 됨으로써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자, 가로 2번은 몰수는 범죄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거야. 그래서 재산항으로서 몰수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소유권은 소멸하고 국고에 기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용징수와 몰수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물건의 소멸은 대표적으로 목적물의 멸실과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소멸시효와 물건의 포기와 그 다음에 공용징수의 몰수로 연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혼동입니다. 혼동은 우리가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혼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혼동입니다. 그러면 자꾸 뭡니까? 우리 과목이 많아요. 과목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자꾸 눈 뜨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눈 뜨고 외운다고 하면 돼. 혼동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혼동과 관련돼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일단 눈 뜨고 한번 외워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읽어봐요. 혼동. 혼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혼동이 돼요. 혼동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혼동을 치기 위해서는 일단 권리라는 개념과 권능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숙지하고 들어가 봅시다. 자,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권리라는 것은 뭐냐?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그래서 힘 또는 이익이 이게 바로 권리다.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으로서 요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물건의 하나고 요 이익은 대표적으로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권능이 뭐냐? 권능이라는 게 뭐냐? 권능이란 대표적으로 요걸 이루는 거예요. 바로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다. 그러면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 바로 뭐냐?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한 채가 있어요. 그러면 혼동의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갑의 건물이 한 채가 있는데 이 건물을 어라테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생각해봐요.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이 어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전세권자가 되겠죠. 전세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갑이 결론적으로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전세권 설정자. 그러면 갑이 갑의 건물을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전세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된다. 그러면 이 집이 3억짜리라고 생각해봐요. 어느 날 이 어리라는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을 됐어요. 그러면 이 어리라는 사람은 갑한테 이 집을 사버렸어요. 그러면 1억의 전세금이 있으니까 2억을 주면 사겠죠. 그러면 어리라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전세권도 하나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죠? 바로 소유권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대립되는 권리가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하게 계속될 때 요 전세권은 뭐예요? 요 소유권에 흡수된다는 게 바로 뭡니까? 혼동이 돼. 법률용어로 혼동이 돼요. 그러면 이걸 한번 따져볼까요? 전세권은 대표적으로 사용가, 그래서 수익 권능이 있다. 그럼 소유권은 대표적으로 사용가, 그 다음에 수익가, 처분 권능이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전세권과 소유권은 결론적으로 이게 더 크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때 전세권은 소유권에 흡수돼서 이 전세권은 사라지게 된다. 이게 대표적으로 혼동이라는 결론이. 그러면 혼동이란 두 개의 대립되는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하게 기속될 때 하나에 흡수되는 것, 사라지는 걸 바로 뭐라고 그래? 혼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혼동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혼동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사례를 이걸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례 원칙을 꼭 기억해 두고 이 혼동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 191조에 딱 규정해 놨어요. 191조에 혼동으로 제목을 쓰고 1항과 3항이 있다. 3항의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저희 점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점유권과 소유권의 두 개의 법률 대립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이요. 점유권은 점이요. 권능이 다르죠. 그러면 이때 점유권은 요 소유권에 흡수될 때가 흡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점유권이 하나가 있고요. 강언권이라는 게 있어요. 강언권. 그럼 결론적으로 점유권과 강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음으로써 대표적으로 혼동 그러면 점 팔고 강 판다. 그러면 점유권과 강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저 원리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했고요. 이게 원칙이야. 그러면 이때는 뭐를 우리가 잡아보죠.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혼동했을 때 이때 제한물건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제한물건과 제한물건의 관계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따라와 보시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건물이 하나가 딱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어리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전세권은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놓고 요 어리 또 병한테 저당권을 객체를 잡았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그래서 저당권 요때 그러면 우리 등기법과 관련돼서 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대표적으로 주등기로 이루어지겠죠. 요때 저당권은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국위 등기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저당권, 그러면 요 병이라는 사람이 요 월 전세권을 대해서 취득을 하게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제한물건과 제한물건이 혼동됐을 때 이때 저당권은 있을 필요가, 전세권은 있을 필요가 없죠. 이때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제한물건과 이때 저당권과 이때 전세권은 제한물건과 제한물건의 혼동으로서 이때 저당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하죠? 바로 소멸하게 되죠. 왜냐하면 요때 전세권은 요가 취득하게 되면 요 저당권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제한물건과 제한물건의 혼동, 이게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어떻게 될 건가 한번 확인해 보죠. 이때는 어떻게 될 건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갑이 건물이 한 채가 있어요. 건물이 한 채가 있음으로써 을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사례를 또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1억에 대해서 요 뭐예요? 을이 전세권을 설정하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 병이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죠. 요때 저당권을 설정해뒀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요때 요 병이 요 소유 전세권을 선정하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요 전세권을 취득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은 소유권을, 그러면 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생각해 봐요. 이때 소유권과 재산권은 여기에 소멸하게 되면 요 저당권이 소멸하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전세권은 뭐예요? 요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됨으로써 이때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요 뭐의 의미가 하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각 을에 있어서 1억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을이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을이 요 갑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요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일 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를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갑이 건물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건물이라는 게 하나 딱 한 채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자,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건물이 하나 딱 있다. 을에 대해서 요 을이라는 사람은 바로 선순위권자라고 생각해 봐요. 을에 대해서, 갑이 을에 대해서 1번 저당권자라고 생각해 봐요. 1번 저당권. 자, 병이 2번 저당권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2번 저당권.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경매가 들어가서 요 을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자가 됐다고 생각해봐. 이게 소멸하게 되면 이게 올라옴으로써 요 을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때 1번 저당권, 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요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겠죠. 이번엔 반대 원리로 생각해 봅시다. 갑이 병한테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이번엔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생각해봐요. 요거는 소멸해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요게 소멸해봐야 요 1번 저당권한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바로 제일 기본적인 사례가 되고요. 혼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례가 되고, 그러면 하나, 사례 1 하나 기억해둬야 되고, 사례 2, 사례 3, 사례 4 이것만 기억해 둔다면 우리 혼동과 관련돼서 올해 출제된다면 무조건 2.5점짜리를 맞출 수 있어요. 혼동은 올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혼동과 관련돼서 기본서를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기본서에 보면 6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6 혼동으로서. 자, 191조 관련 조문으로서 혼동이란 물건의 소멸로서 1번의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할 때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될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설명했던 조문 구조 그대로입니다. 이 항과 관련돼서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의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된 경우로 준용되며, 자, 사망에 대해서는 점유권에 관해서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점유권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혼동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 자, 마무리를 한번 꼭 기억해 보자고요.
자, 혼돈과 관련돼서 어쩌러 보죠. 자, 혼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일단 개념적인 첫 번째 요소는 두 개의 대립되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권리가 법률상 지위가 있을 때 법률상 지위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속되는 경우 하나는 흡수되어 하나는 사라지는 걸 뭐라고 그런다? 혼동이다. 자, 혼동과 관련돼서 첫 번째, 점유권과 강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혼동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혼동은 허사 표시가 없죠. 혼동의 한 말소, 그래서 187조로 간다라는 거. 그러면 혼동의 한 말소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187조와 관련돼서 우리 민법, 공시법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혼동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혼동에 꼭 기억해 둘 거는 바로 채권과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라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돼. 채권과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를 골라라. 공통 소멸 사유를 골라라. 그럼 대표적으로 혼동을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점유권과 강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187조 사유며 채권과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며, 특히 하나 또 기억해 둘 거는 혼동의 한 말소, 이거는 대표적으로 혼자 가서 말소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단독 신청으로 연결된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혼동에 대해서 사례 4개를 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본서를 확인해 보자고요. 자, 혼동이란 의 개념 탁 쳐야 돼. 양립시킬 만 가치가 없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개 이상의 법률상의 직이나 자격이 동일하게 기속되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런다? 혼동이다. 그러면 혼동은 대표적으로 채권과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2번과 관련돼서 점유권과 혼동은 점유권과 강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점 팔고 강 팔고 이제 점 강 이렇게 하지. 우리가 우리 명절날 뭡니까? 우리 고스톱치죠. 그래서 점 강, 점 팔고 강 판다. 그래서 점 강 그렇게 속전속결로 해결해 버리고요. 자, 가로변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라는 게 있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다. 그러면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흡수되어 동일하게 기속됨으로써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적으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될 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191조 1항에 그렇게 나와 있죠.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본서 페이지. 그러면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기결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예를 딱 들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자, 가로 3번에 제한물권 상호간의 혼동. 제한물권과 제한물권도 소유권과 제한물권에 준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갑이 을의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놨다. 그럼 병이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병이 취득했을 때, 이때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도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가로 3번에 제한물권 상호간의 혼동이라는 걸 딱 정리해 놨어요. 기본서 페이지 맨 앞에 있을 겁니다. 맨 거금방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혼동으로 소멸하는 제한물건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 제한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1번 저당권자가 낙찰받았다. 1번이 소멸하면 2번 저당권자가 순위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준다면 우리가 기본서도 충분히 혼자서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동영상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걸 기초로 함으로써 자꾸 자기가 어떤 살을 붙여 나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니은에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니은과 관련돼서 A, B, L을 딱 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라는 걸 봤고 대표적으로 혼동의 사례 판례를 우리가 봤고요. 사례를 대표적으로 4개를 들었죠. 그러면 혼동의 효과는 뭐냐? 절대적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하고 부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적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번에 혼동으로 생기게 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또는 원인 행위가 무효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데 소멸은 원인은 부활될 수 있다라는 거. 혼동의 효과와 관련돼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혼동과 관련돼서 우리 물건의 소멸은 혼동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4강 학습 목표가 바로 이거였죠. 물건의 소멸과 관련돼서. 물건의 소멸은 목적물의 멸실, 대표적으로 이제 표지부는 유용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두고, 목적물이 멸실한다 해서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이러면 틀리죠. 거기에 대한 예가 있어. 무슨 데이, 물상데이 기억해 둬야 돼요. 대표적으로 소멸시효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용익물건에 한해서 20년의 소멸시효가 생기죠. 물건의 포기는 우리 소유권의 포기와 제한물건의 포기가 있는데, 그러면 물건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또 물건적 행위, 의사표시, 단독행위가 되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소유권의 포기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대표적으로 제한물건의 포기. 그것도 구분해놓고, 물건을 포기한다 해서 절대적으로 물건은 뭐예요? 치러가는 게 아니죠. 물건의 포기는 뭘 해야 돼요? 바로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영증서 수용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원시 취득이 되죠. 자, 몰수와 관련돼서 몰수의 개념만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요 3번입니다. 혼동의 법리와 사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표가 3개가 되고, 요거와 관련돼서는 민법 191조 저항에 규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혼동과 관련돼서 그러면 서로 대립되는 두 개 이상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하게 기속되는 경우 하나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혼동이라고 그랬어요. 혼동의 사례와 관련돼서 아까 4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두시고, 혼동은 대표적으로 점유권과 강화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혼동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법 187조고, 또 하나는 채권과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요. 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동과 관련돼서 혼동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혼동이란 말서는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14강 학습 목표는 거기에 포인트를 잡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례 판례로 나올 수 있다면 이 혼동의 법리, 여기에 이제 반드시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합니다.